안녕하세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박성민 교수입니다. 의료인 약사 면허 범위에 대한 법적 고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인과 이제 약사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 조항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의료법에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그것 자체에 큰 의미를 저는 이제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법률에서 의료인을 정의하면서 여기에 이제 약사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상 의료법상 의료인의 약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이제 얼마 전에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간호사의 업무에 관해서 간호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그 의료인이 이렇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고 그 이항 각 호를 보시면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의료법에서 의료인을 정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약사가 들어있지 않은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약사는 약사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조항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약사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사법에 있는 약사는 한자로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1호에 있는 지금 이제 보시는 약사가 있고 2호에 있는 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호에 있는 약사가 지금 이제 면허를 받은 약사인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일사자를 쓰는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 2호에 있는 약사를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사자를 쓰는 1호에 있는 약사란 의약품, 의약외품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하여 조제뿐만 아니라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한 사항을 포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는 방식으로 이 일사자를 쓰는 약사를 정의하고 있고요. 그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면허를 받은 자로 2호에서 약사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법상 의료인이 약사는 아니다라는 것은 이렇게 법에서 형식적으로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기본법으로 가면은 여기서는 이제 보건의료인이 다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를 보시면요. 여기 3호에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라고 해서 보건의료 관계 법령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의료법도 포함되고 약사법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에는 약사가 포함되고요. 자, 이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1호를 보시면 보건의료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약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에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도 약사가 들어가고요. 보건의료기관이라는 용어도 이 정의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것은 여기 약국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테크니컬리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를 그냥 하나의 법에 담을 수도 있고요. 그게 지금 이제 보건의료기본법에는 그렇게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을 편제를 하다 보면 약사는 약사법에서 정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단순히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인의 약사가 없다라는 것이 그 자체로 무슨 면허 범위에 있어서 대단한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라고 하는 조항이 이제 의료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서 나오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라는 이 표현 때문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니까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고 그것이 우리 법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5항을 보시면 같은 취지에서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의료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죠. 그리고 의료인도 지금 앞에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면허를 할 수 없으니까,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의사의 면허의 범위, 치과 의사의 면허 범위,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면허 범위에 따라서 우리 법이 안에 속하는 의료행위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약사법에서도 유사한 조항이 있습니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무면허 조제가 금지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아까 의료인의 면허와 요 약사 면허에 있어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인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조항이 있고요. 그걸 위반하면은 이제 형사처벌도 이제 제재가 따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의료 행위는 무엇인가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갖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의료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의료법에서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의료행위의 범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직업의 자유를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 자의 또는 의사 면허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라면 의사 면허가 없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이제 제한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하고 싶어도 내가 의료인이 아니면 또는 그 해당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이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둔 거니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제한입니다. 그러면 그 의료행위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법률에는 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송이 생기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대법원 2009년 5월 14일에 선고된 2007 도 531 판결이고요.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인데, 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형사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 무면허 의료 행위 했는지 여부, 즉, 유죄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는 의료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그럼 의료 행위는 무엇인가라는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의료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전국적으로 법원의 지금 이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판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 수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인 바,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 허용하고 일반인이, 즉 그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의료행위는 무엇이냐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 백신 주사를, 만약에 주사를 하는 행위가 의료행위이면, 그러면은 이제 의료인이 아닌 자는 주사를 놓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코로나 이제 우리 진단할 때 이렇게 코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쓰는 그 진단 그 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의료행위가 아니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PCR 검사라든지 이렇게 좀 PCR 검사죠. 예, 좀 깊이 들어가는 깊이 넣어서 이렇게 채취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그럼 의료행위인가라는 거죠. 이게 만약 의료행위라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 상황에서 의료행위인가라는 거는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사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고 법에서 정하고 있어야지 그거를 금지시킬 수 있지. 그러니까 비의료인은 금지시키라는 거니, 비의료인에게는 금지시키는 거니까요. 근데 저 법조문이 없습니다. 결국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에 수반하여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의료행위라고 하는 내용의 정의를 내고 있는 법조문이 일단 없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그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의학 발달과 사회의 발전 등의 수반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변화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구나. 그래서 의료법의 목적, 즉 의학상의 전문 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어떤 시술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감안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의료행위 내용을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의료행위 내용을 이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고, 그 기준은
일반 공중 미래상의 위험, 생명, 신체상의 위험입니다. 위험하면은 의료행위로 보아서 의료인에게만 그 행위를 독점시키겠다는 것이고, 그 의료인 중에 예를 들어 의사의 면허라고 하면은 그것이 의사가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면 그 행위는 의사에만 할 수 있는 면허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대법원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아마 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이런 의료행위의 개념을 우리 대법원이 달리 보았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판결이 대법원 1972년 3월 28일 선고 판결인데요. 1972년에 선고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지금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폐기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말이냐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제 대법관님들이 모두 다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법리를 대법원의 입장을 바꾸는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1972년에 나온 이 판결의 입장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제 폐기되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입장이. 그러면 바뀌기 전에 1972년 3월의 판결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곰보수술, 눈 쌍꺼풀, 콧날 세우기 등 미용 성형 수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일반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용 성형 수술은 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예요. 1972년 3월에 대법원이. 그 이유는 설명을 보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즉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에 한해서만 의사에게 독점을 시키고 미용 성형 수술은 질병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의료 행위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이제 대법원이 이제 취했다가 그 입장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공중의 그 생명, 건강의 위험이라고 하는 위험을 기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바뀌면서 의료행위의 범위가 매우 넓어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질병의 예방 치료행위라고 그에 한정이 됐었는데 신체상의 위험이라고 하게 되면 이 위험이라는 것이 되게 사실 흔히 발생하지 않는 위험까지도 위험성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사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보통 예방 접종하는 그런 주사의 경우에 그 주사 행위가 되게 대단히 위험하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 주사를 맞다가 위험이 실현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흔히 보지는 않습니다. 그 주사 행위 자체의 어떤 위험 행위가 하지만 어떤 위험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의료 행위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게 의료인에게 독점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면서 의료행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그래서 의료인의 독점 범위가 되게 넓어지고 특히 이제 의사의 그 의료행위 면허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대법원의 어떤 해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사고를 기존에 있는 우리의 법 체계와 이제 해석에 이제서 조금 떨어져서 약간 이제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 FIP라고 하는 이제 단체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 단체가 대단히 이 단체에 엄청난
그 권위가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충분히 있고 여러 나라들에서는 또 실제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냥 생각을 조금 자유롭게 해본다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pharmacists are not able to vaccinate 이렇게 돼가지고 요 이제 그 pharmacist가 백신을 여기 보면 제 밑에 있는 부분 보면 when pharmacists can prescribe and administer vaccin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사가 이 백신을 주사를 하는 것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요거는 임상약학회지에 최근에 실린 논문인데요. 여기 보면은 약국 기반 예방접종 인증 기조 교육 도입과 직능 변화의 신호라는 이 논문인데, 제가 뭐 이 논문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여기 표를 보면은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표를 보면 countries where pharmacists are authorized to administer vaccines in pharmacies 이렇게 백신을 이제 투여할 수 있는 나라들의 숫자가 연도별로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해외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막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학술 논문이니까요. 약국 기반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공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뭐 이렇게 하면서 교육 기반, 법적 근거, 공론화 및 협력 체계 구축, 단계적 참여 모델, 비침습적 건강관리, 서비스 확장, 뭐 이런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근데 이렇게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법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현재의 법적인 문제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이 의료인만 할 수 있고 의료행위 중에서도 면허 범위에 속하는 의료행위는 해당 면허를 가진 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료행위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해석상 이렇게 변화 가능하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 가능한 것이라고 이제 설명은 이제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쉽게 사실 바뀌고 있는 건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의료행위 개념을 그럼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약간 우리 법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떤 특정 면허한테 독점을 준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헌법 제15조에서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라든지 여러 이제 학설은 크게 뭐 이게 뭐 4개로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개 나누기도 하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직업 수행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는 좁은 의미의 직업 선택의 자유는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고 직업 수행의 자유는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그 수행에 있어서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 이렇게 이제 직업의 자유를 보통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제한하게 되면 이게 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예, 아예 그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직업 수행의 자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는 비교적 좀 제한하더라도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은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여기 이 부분에 앞서서 제가 읽었던 헌법 제15조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이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 행사의 자유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의미의 여지가 없겠죠.
자, 그러면 직업의 자유도, 하지만 이게 기본권이 절대적으로 항상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헌법에서 이렇게 지금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자유 역시 그런 경우에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업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도 직업 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는 침해의 진실성이 작기 때문에 덜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직업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인 과잉 금지 원칙, 비례 원칙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즉 의료행위 같은 경우는 특정 면허가 없으면은 못하도록 한다. 이거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공익을 위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 불가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 자, 우리 앞서서 의료법에서 법률 조항이 있었죠. 이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그 면허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면허를 가진 자만 할 수 있다라는 의료법 조항이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업 자유란 제한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과잉 금지 원칙, 비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권 제한에 그러니까 우리 직업의 자유를 포함해서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인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제 아까 그래서 헌법 37조 2항인데요.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법률로 정하는데 필요 없는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한다거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헌법에 위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아주 많이 쓰이는 심사 기준으로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은 과잉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4가지 사항을 이제 검토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목적의 정당성, 두 번째가 수단의 적합성, 세 번째가 피해의 최소성, 네 번째가 법익의 균형성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이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것이 너무 과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의 정당성은 그렇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우리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제가 대법원의 이제 입장, 뭐 이렇게 과거의 입장이 있었지만 그거를 폐기하고 현재 입장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같이 보았죠. 즉, 공정위생상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니까 그 목적이 정당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수단의 적합성. 이것은 뭐냐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해 최소성은 그래 그 목적을 위해서 그래 그런 수단을 쓰는 게 적합하더라도 만약에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즉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다른 방법을 두고 왜 그 피해를 더 많이 이제 일으키는 그러니까 기본권 제한을 더 많이 하는 걸 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본 피해 최소성입니다. 그다음 법익의 균형성은
우리가 목적하는 어떤 공익, 목적하는 가치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위해서 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되는 그 기본권 사이에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즉, 목적이 공익이 크면 좀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공익이 되게 작은데 그 기본권을 많이 제한하면 균형이 맞지 않은 거잖아요. 비례에 맞지 않은 것이죠. 자, 이쯤 앞서 말씀드린 제가 헌법 37조 2항과 그리고 가행금지의 원칙이라는 이 내용은 그 아주 이제 두루두루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독점하도록 하는 이런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헌법소송이 그 여러 번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좀 이 2013년 6월 달에 나온 2010 헌마 658 결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면허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 위반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 조항이 이제 남아 있고 그 조항이 지금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제가 설명드릴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합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위헌인지 여부를 관련되는 쟁점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가 뭐 이런 부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즉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합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합헌을 내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일단 살펴보고요. 하지만 여기 재판관님들 중에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즉 위헌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판관님들이 근데 두 분이 위헌 의견을 내셨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근데 그 위헌 의견을 이제 내신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왜 위헌 의견을 내셨는지 살펴보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고요. 또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변화되면서 그 반대 의견에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 나중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 입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꼭 헌법재판소 입장은 안 바뀌더라도 우리 입법에 있어서 반영이 돼서 법률에 반영이 되면서 그게 이제 실제 현실의 규범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줘서 이제 바꿀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반대 의견에서도 이제 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좀 이해하고 계시면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밑에 부분에 지금 슬라이드 밑에 부분에 반대 의견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의료행위의 모양에 따라 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정도나 위험성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험이 낮은 의료행위를 하려는 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인의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해 금지라는 것은 결국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죠.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앞서 우리가 우리 대법원의 입장에서 살펴봤듯이 생명 건강에 대한 위협. 그러니까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다가
국민의 생명 건강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공중위생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의료인에게 독점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위험이 큰 의료행위가 있죠. 위험이 큰 의료행위의 경우에는 그것을 금지해야 될 필요도 크겠죠. 그죠? 근데 위험이 작으면 금지해야 될 필요가 작죠. 근데 금지해야 될 필요가 작은데 금지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 과잉금지 원칙에서 법익의 균형성 설명을 제가 드렸던 게 기억나시죠? 예. 위험의 정도는 작은데, 즉 그걸 금지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은 작은데 그거를 이제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면 그 직업 선택을 못하도록 하는 그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크다고 만약에 평가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위헌이라는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판관님 두 분은 이제 그런 취지로 판단을 하셨는데요. 자, 먼저 이 사건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건의 개요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이거는 그 침구 대체의학을 이제 시술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 의료법 아까 그 의료행위는 비의료인은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한의사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돼서 이분들이 이제 요 침구나 대체의학 시술을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안에서 이거는 그 위헌이다라고 이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의사에 대한 것이지만은 그 해당 조항은 즉 문제된 조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의사나 치과의사가 다 이제 포함이 되는 사실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 의견을 보시면은 또 꼭 한의사에 좀 국한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는 이렇게 한의사의 의료행위 부분에 관한 것이었지만은 실제 이 헌법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독점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에 이제 요 심판 대상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부분이다라고 일단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아까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다라는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명확성 원칙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의료행위가 도대체 뭐냐라고 명확한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명확하지 않으면 위헌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의료법에서 의료행위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아까 보신 거 기억나시죠? 예. 이거를 이렇게 그 시기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게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그 백신 주사를 하는 게 의료행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의료법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냐. 또는 PCR을 하기 위해서 코에 깊이 있게 이제 그 콧물을 채취하는 것이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의료법 보면 알 수 있냐, 그게 명확하냐라는 거 했을 때, 이제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근데 건전한 일반 상식을 가진 자라면, 이게 일리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고, 그리고 법관이, 그러니까 적용할 때,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는 법관도 이제 이게 굉장히 해석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사실은 꽤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 개념인 거죠. 이제 의료행위라는 걸 사실은 제가 2000년대에 한번 의료행위를 전부 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료행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이제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행위가 또 계속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갈라져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 적어서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입법 기술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정을 생각하면은 이제 좀 실질적으로 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가 법적 판단으로서는 명확성을 원칙 위배되는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의료행위를 왜 의료인한테 독점시키고 비의료인한테는 의료인을 못하도록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앞에 대부분에서 설명한 그 위험이라는 부분에 관련해 좀 더 이제 그걸 좀 이게 구체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료인 어, 그래서 이제 이 비의료인인 경우에 의료행위를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그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건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적합한 조치이고 그러므로 이제 이 비의료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이 법률 조항이 비의 원칙에 맞아서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반대 의견을 가지셨는지 이 반대 의견 이제 재판관님들의 요지는 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료행위가 의료인만 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한 것이죠. 하지만 의료행위의 이제 종류나 모양에 따라서는 의학적 전문 지식의 요구 정도나 생명 신체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의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이제 국가에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차이 위험성에 따라서 자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의료법 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은 그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잉금지 원칙 위반된다라는 것이 우리 이 반대 의견의 요지입니다. 제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이 반대 의견은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중에 지금 두 분이 그냥 이제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서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반대 의견은 우리가 위험 때문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행위에 독점시키는데 위험이 낮은 것까지 다 독점시키는 것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하려는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는 이제 얘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때문에 우리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근데
의료행위가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은 결국 비의료인에 대한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도 넓어지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직업의 자유가 많이 이제 제한되는 정도도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의료행위마다 위험성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하면은 위험성이 낮은 의료행위로서 전문적 기술을 요하지 않은 행위도 의료인만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독점의 부작용이 더 커지는 거죠. 즉, 국민의 의료행위 선택 가능성은 그만큼 좁아지고,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서 의료행위의 전문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사에 헌법재판소에서 파악한 바로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니까 이제 의료행위에 대해서 좀 비의료인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을 두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의사 면허를 취득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이제 어려운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꼭 의사 면허가 없더라도 그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렇게 하면은 보건위생상의 위험도 방지하면서 동시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보호할 수 있다. 그게 아까 가행금지 원칙에서 우리가 심사하는 내용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 반대 의견의 입장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죠. 예.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이제 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 이제 평가들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여러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분들이 다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 소위 뭐 필수 의료라고 부르는 필요한 의료의 공급이 좀 충분치 못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위험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이제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앞서 이제 살펴본 반대 의견에서 좀 경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입법의 내용은 관련된 입법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기본법 26조의 2인데요. 요 지금 슬라이드에 위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시행해가지고 2026년 2월 27일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를 통과를 해서 법률은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 시행일이 2026년 2월 27일입니다. 이거는 아까 보건의료기본법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때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보건의료인이 약사도 다 들어가는 거죠. 의료인 약사도 다 들어가는 개념인데 이 보건의료 인력의 면허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 인력 간 협업과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 지금 업무 조정, 업무 범위 이게 뭡니까? 면허의 범위인 거죠. 네. 그 범위라는 거는 아까 형사처벌되는 무면허 의료행위 같은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 면허 범위라는 거요. 면허 범위라는 그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 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의료 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20명 이상, 노동자 단체, 시민 단체, 소비자 단체, 뭐 이렇게 쭉 해서,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입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실제로 운영될지는 잘 이제 모르겠지만 아직 2026년 2월달 시행이니까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면허 범위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또 의료인 간에도 뭐 면허 범위에 대한 어떤 범위 그러니까 뭐 치과 의사가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뭐 한의사가 뭘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슈가 지금까지는 대개 형사처벌이 주로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법원으로 가서 이제 대법원 1심, 2심 대법원 판단을 받으면서 그 범위가 저게 구체적인 사안에서 좀 정해지는 이런 이제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종종 봤습니다. 뭐 초음파 사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면 사실 소송을 이제 해야 되고 사실 소송이라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아까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게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뭐 면허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다라고 판단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그 법원도 입장이 이게 1심, 2심, 3심의 법원의 입장이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우리 실제 일하는 우리 현장에 있는 이제 의료인이나 비의료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점이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사안이었는데 이렇게 행정청에 그러니까 정부에 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 이제 여러 이제 단체들이 추천하시는 분들이 와서 업무 범위에 대해서 심의를 이제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심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이제 법원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서 존중을 한다면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의료 범위의 의료행위라든지 면허 범위에 대한 어떤 좀 더 이제 빨리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걸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실제 조항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보건의료 인력 업무조정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 각각의 면허, 자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 각각의 면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그러니까 이제 면허의 범위 업무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 협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 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준다라고 하고 이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을 이렇게 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건의료 인력의 면허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 인력 간 협업과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잘 운영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해관계가 크게 이제 그 충돌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과연 이제 여기 심의가 잘 이루어질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고요. 심의를 이제 했을 때 그 후에 어떻게 이제 그 심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앞으로 아마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이것도 최근에 입법이 된 것인데요. 디지털 의료제품법이라는 것이 입법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니 갑자기 왜 디지털 의료제품법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의료제품법은 이제 우리가 AI를 이제 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AI가 이제 AI가 이제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발전을 이제
했잖아요, 최근에. 그러면서 의료기기에 이제 AI 같은 것이 탑재되면 반드시 디지털 의료 제품이 뭐 AI만 염두에 둔 것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AI가 제일 많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이 디지털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라고 해가지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로 의료기기가 되는 경우에 이게 사용 목적이나 성능 등을 고려해서 의료인 등 전문가에 의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가용임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의료기기는 지금 의약품과 달리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이 있죠. 일반 의약품이 있고 전문 의약품은 의사 등의 처방이 필요하잖아요. 일반 의약품은 처방이 없어도 약국에서 판매 가능하고 의약품은 그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이라는 그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의료기기는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예, 의료기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실 지냈죠. 예. 그게 이제 그냥 제 생각에는 뭐 제 생각입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 의료 행위가 이제 무면허 의료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의료기기 중에 전문가가 써야 할 의료기기들은 의료 행위에 수반돼 있다 보니까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기를 써서 이제 뭐 이렇게 영업처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이제 규율이 되어서 아마 많은 경우에 별 문제 없이 뭐 전문의약품과 같은 개념이 없어도 현실에서 별로 그걸 느끼지 못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의료기기의 기존에는 전문가용 이런 게 없는데 전문가용이고 이 전문가가 사실은 이게 꼭 의사만 아니라 뭐 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상으로는 전문가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면 의료인 등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의료인의 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예, 간호사가 들어가고 그 등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료 전문가용을 표시하면 그 전문가용 예를 들어서 뭐 의사용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의사만 이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이 하위 법령에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제 근데 이게 아직 AI가 우리 그 의료기기로서 아직 우리가 기대는 많이 하고 있고 아마 곧 많은 제품들이 개발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아직 그렇게 되게 지배적인 제품이 별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상상을 해가지고 어떤 AI가 굉장히 좋은 AI다. 이게 의료기기 AI인데 이게 굉장히 뭐 사실상 막 굉장히 숙련된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자문을 막 해주는 그런 AI가 이제 디지털 의료기 소프트웨어로 개발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쓰는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는 거죠. 그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약사는 그걸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은 약사를 포함해서 요 조항이 이렇게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알 수 없는 부분이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이루어질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전문가용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때 이것이 이제 어떤 이제 면허를 여기다가 이제 표시할 것이냐 이게 제품마다 다르겠죠. 예.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리고 이제 우리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면허 제도가 필요하고 그 해당 면허가 없으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데요. 하지만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면,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면 가급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그게 이제 반대 의견의 입장이고 그게 물론 이제 그게 위헌이라는 판단까지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주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뭐 이렇게 제도를 이제 뭐 개선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할 수 있는 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제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좀 숙지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